때는 조선 영조시대 임금의 명을 받아 팔도를 누비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던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박문수는 낡고 해진 선비 차림으로 경상도 깊은 산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자락을 넘고 또 넘어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휘돌고 길 위로는 낙엽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더 걷다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가장 가까이 보이는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은 보기에도 낡고 허름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흙담은 오랜 비바람에 깎이고 깎여 허물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박문수가 살인문을 두드리며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뒤 방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파 하나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이리 먼 산길을 오셨으니 많이 고단하시겠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방 안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살림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는 집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이불 하나, 작은 항아리 몇 개, 그리고 벽에 걸린 나무 선반 위에 녹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가장 번듯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쉬는 동안 노파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수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노파가 부엌 일을 하기 전 선반에서 녹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낡은 헝겊으로 정성껏 닦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윤이 날 때까지 쉬지 않고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노구의 몸으로 그 작은 그릇 하나에 온 정성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그 녹그릇에 보리밥이 소복이 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산나물 무침 한 접시가 함께 차려졌습니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밥상이었지만 녹그릇에서 은은히 번지는 빛이 왠지 모르게 밥상 전체를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선비님? 내놓기 부끄러운 밥상이지만 박문수는 녹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릇을 그리 공들여 닦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노파는 잠깐 녹그릇을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이 곧 하늘을 대접하는 것이라오. 이 그릇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언제나 이 그릇에 밥을 담아드렸지요. 집이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소.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이 가난해도 마음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손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 노파와 반대로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탐관오리의 모습이 번갈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박문수는 그 밤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노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집집마다 아전들이 드나들며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전들이 집집마다 녹그릇을 강제로 빼앗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항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수레 위에 쌓이는 녹그릇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 어른께서 이번에 가명에 바칠 공예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셨으니 어서 더 걷어와라. 박문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세금 명목으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윗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뜯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문수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재워준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아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만은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평생 아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가 저희 집의 전부입니다. 아전은 콧방귀를 뀌며 남자의 손에서 녹그릇을 낚아챘습니다. 시끄럽다. 사또 어른명이야. 아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빠른 걸음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 안에는 술에 가득 쌓인 녹그릇들이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안채에서 차를 마시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든 것은 둥근 원형의 말 3마리가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이 새겨진 묵직한 마패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박문수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차를 마시던 사또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가 이내 자리에서 굴러내려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박문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세금도 아니요,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제 아첨을 위해 백성의 살림을 뜯어낸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묻겠다. 수레에 쌓인 녹그릇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엄중히 문책되어 파직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온 재물은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오후 박문수는 혼자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짧은 서찰 한 장을 써서 은전 몇 잎과 함께 봉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할 사람을 불러 어젯밤 자신이 묵었던 그 초가집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파의 손에 꾸러미가 전해졌을 때 아들이 서찰을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그대들이 닦은 것은 차가운 녹그릇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한 근본이었소. 노파는 아들의 목소리로 그 글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오래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는 녹그릇 하나에서 이 나라의 근본을 보는 분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